한 장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음부의 문원인 소성시위 강대성 발괴로 중도대성 호행사나 정심원 아불조경 전극락 관음봉지 상장안 진광예부 임봉제 강유승복 수보본 노령왕졸개범 천조 위승상 유서 탕명리 유지부 태종 환원 진과과 유전속배 당황병성 수대회 관음현성 화금선 함호열 금성해핵 쌍차령 백금유승 심원귀정 육정무종 사반산 제시나무 흥수간 의마수강 관음원승모보패 흑풍산괴 절가사 손행자 대료 흑풍산 관세음 수보궁비괴 관음원 당승 탈란 고노장 대성제마 운잔동 오공수 발계 부도산 현장 수심경. 요게 이제 그 제목도 한문이기 때문에 이게 늘 읽는 데가 다른 게 이제 노령왕 졸계 범천조 이렇게 읽어야 되면 노령왕이 졸계 졸렬한 계책을 내서 천조를 범했다. 위승상이 유서 글을 남겨서 명리에게 부탁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지부 태종 환원, 유지부에서 태종이 환원하고 그렇게 유지부에서 끊고 태종 환원. 진과과 유전 속배, 진과과 과과를 올리고 유전이 속배. 유배를 계속했다. 당왕 승성수대 병성 당왕이 성심을 잡아서 대회를 열었다. 관음현성 화금선 관음이 그 성스러운 자취를 열어서 금선으로 금선이 누구냐면 현장법사입니다. 현장을 교화했다. 함호열 금성핵 함호열에서 끊어야 됩니다. 호열에 빠졌는데 태백금성은 나옵니다. 태백금성이 액난을 풀어줬고 쌍차령에서 백흠유승 쌍차령이라는 고개 이름입니다. 쌍차령에서 백흠이라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이 그 성승 그러니까 현장법사를 머물게 했다. 그 다음에 뇌구절로 나가 심원귀정 육정무종 전에 들었던 구정입니다. 마음원숭이가 귀정 정도에 돌아서니 여섯도둑이 사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반산 제신아무 사반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반산 제시나무. 보통은 네자 세자로 많이 끊는데 요건 제목이니까 그러니까 사반산 제시나무 이렇게 읽어야지. 사반산 제시나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반산 제시나무. 응수간도 지명입니다. 응수간이라는 연못의 깊은 연못. 의마수강. 그러니까 의마는 그 용마를 얘기합니다. 심원의마라고 합니다. 보통은 마음은 원숭이처럼 날뛰고 뜻은 말처럼 쭉 간다고 그래서 의마라고 표현하는데 의마는 현장법사가 타는 용마입니다. 용마를 의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마가 고삐를 받아들였다. 이러니까 그렇게 끊어 읽는 게 좀 달라요. 관음원 승모보패. 이건 뭐냐면 관음원은 절 이름입니다. 관음원에서 중들이 스님들이 보패 현장법사가 가진 보배를 탐내서 뺏을 계획을 세웠다. 흑풍산괴 절 가사. 그러니까 흑풍산의 괴물이 말하자면 요괴가 가사를 훔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행자 대료 흑풍산. 손행자는 손오공을 손행자라고 합니다. 흑풍산에서 크게 한번 전투를 벌였다. 관세음이 수복 웅비괴. 관세음 보살이 유복이네요. 유복. 웅비계라고 하는 건 흑풍산의 요괴입니다. 흑풍산 요괴를 거둬서 그 관음 보살 계시는 그 도량을 지키는 그 신장으로 삼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음원 당승 탈란. 관음원에서 당승은 현장법사를 얘기합니다.
당승이 탈난, 어려움을 벗어났고, 고노장은 저팔계가 있던 곳입니다. 저팔계가 사위 노릇을 하고 있던데, 고노장에서 대성이 죄마, 대성이라는 건 제천대성을 얘기합니다. 대성이 마구니를 제거했다. 운잔동에서 오공수 팔계, 운잔동이라는 그 저팔계가 머물고 있던 곳입니다. 운잔동에서 손오공이 팔계를 거두었다. 이제 그 둘째를 거둔 거고, 부도산에서 현장 수심경, 부도산이라는 산에서 현장법사가 반야심경을 오소선사라는 분한테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끊어 읽는 게 조금씩 제목대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쭉 한 번만 더 읽고, 그 다음에 좀 시간 되시면 쓰시고, 그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영근육익 원류출 심성수지 대도생 오철보리 진묘리 단마귀본 하본신 사해천산 계공보 구유심류 진제명 관봉필마 심화종 명주제천의 민영 난반도 대성 투단 반천궁 최신 작괴 관음부해 문원인 소성시위 강대성 발괴로 중도대성 호행사나 정심원 아불조경 전극나 관음봉지 상장한 진광예부 임봉제 강유승복 수보본 노룡왕 졸계범 천조 위승상 유서탕명리 유지부 태종환온 진과과 유전속배 당황병성 수대 관음현성 화금선 하모열 금성 해핵상 차령 백금유승 심원귀정 육종 무종 사반산 제시나무 응수간의 마수강 관음원 승모보패 흑풍산괴 절가사 손행자 대료 흑풍산 관세음 수보금비괴 관음원 당승 탈란 고노장 대성제마 운잔동 오공수 팔계 부도산 현장수 심경. 예, 좋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어보는 게 좋아요. 호흡 조절도 예전에 이게 하여튼 상당히 좋아요. 집에서도 이거 좀 옛날 투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호흡 조절은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뭐 한 두 구절만 해석을 하고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해천산 계공보 구유심류 진제명 관봉필마 심화족 명주제천 의민영 난반도 대성투단 반천궁 제신찾계 관음부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돌아가서 요괴 생활을 하면서 아주 주변을 아주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해천산 계공복이라는 건 손오공이 하도 위세를 펼치니까 사해천산이 모두 손오공에 항복을 했다. 막 굴복을 하고 막 엎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구유심류 진제명이라는 건 구유심류, 그윽한 아주 아득한 그 지하의 땅을 구유라고 합니다. 그 구유심류, 심류라는 건 모든 종류의 생물들, 심륜이 여러 종류를 다 얘기하죠. 거기서 진제명이라는 거기서부터 손오공 싹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염라대왕 가서 거기에서 명부를 싹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 것으로 한 그런 것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를 치기니까 이제 오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도 그래서 이제 용왕이 막 상소를 올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옥황상제한테 이 손오공이라는 놈 때문에 못 살겠다. 원숭이 놈. 그러니까 상세를 내려서 이거 가만둘 수가 없다 그러는데 태백금성이라는 이제 태백금성이 계속 이제 금성의 신인데 우리나라 계명성이죠. 손오공이 계속 우호적인 신입니다. 옥황상제 이 밑에 있는 벼슬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계책을 내요. 그놈 원숭이가 사납게 구는데 귀찮게 토벌대 보내느니 벼슬을 적당히 줘서 회유를 합시다. 가장 쉽게 써먹는 방법이죠. 아주 그냥 귀찮은 애 떡 하나 줘서 달래는 식으로.
그래서 벼슬을 내리는데 필마온입니다. 필마온. 필마온이라는 게 뭐냐? 뭐 뜻은 별로 없는데요. 필이라는 게 필마온이라는 게 별 의미가 결국 뭐냐? 마구간직입니다. 천계의 천마들을 다스리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들은 손오공이라면 쩔쩔맵니다. 왜? 천계에서 말 다스리는 관직을 손오공이 맡았었거든요. 필마온이라고 부를 때는 아주 손오공을 깔봐서 필마온이라고 부르는 거고, 나중에 제천대성은 아주 높은 거죠. 필마온이라는 벼슬을 줬죠. 그런데 천계에서 벼슬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손오공은 이제 무식하니까 얼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마구간직이 비슷한 거예요. 말 관리자거든요.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성질이 나서 더 난동을 피우죠. 한 번 더 난동을 피우니까 이제 다음에 손오공 뜻대로 준 벼슬이 뭐냐? 그러니까 관봉 필마 실마온, 관직을 필마에 봉했다. 필마온이라는 벼슬을 봉했는데 하족, 마음이 어찌 만족하겠냐? 이런 소리입니다. 손오공 마음이 만족을 못했다. 그래서 명주, 제천, 의민영, 명주, 제천, 이름을 주는 분다소리인데 제천대성이라는 그런 벼슬을, 그러니까 제천대성이라는 벼슬은 전혀 직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하도 내가 큰 성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벼슬을 달라고 그러니까 맡은 일 없이 이름만 주는, 그러니까 그 명예직도 아니고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이름만 주는 벼슬을 제천대성 벼슬을 내렸어요. 근데 이름이 아주 거창하죠. 제천이라는 게 뭐예요? 제라는 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잖아요. 대학에서 수신, 제가라는 게 뭐예요? 제라는 게 뭐냐면은 가지런히 한다. 제의 뜻을 가장 쉽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종이 같은 게 어지럽게 있을 때 이렇게 쫙 모아서 탁탁해서 탁탁 위에 치면은 위에가 반듯해져. 요게 제입니다. 들쭉날쭉한 걸 가지런히 만드는 게 그게 제입니다. 제천이라,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제천이라는 건 하늘을 평정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죠. 제천대성, 하늘을 평정한 큰 성인이다. 이런 벼슬을 내립니다. 사실은 실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름만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거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명주, 제천이라는데 이름을 부었다라는 것인가? 이름, 제천대성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의민영, 뜻은 편안치가 않다. 손오공이 거기에서도 할 일도 없고 그냥 괜히 벼슬 맞아서 뜻이 아직도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난반도 대성수당 반도 대회를 어지럽혀요. 나중에 제천대성이 할 일 없으니까 복숭아밭 관리시켜요. 너 할 일 없으니까. 근데 원숭이한테 복숭아밭 관리시킨다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게 하고 거의 비슷한 꼴이 돼가지고 복숭아 따서 잔치를 벌여야 될 복숭아 다 따먹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그냥 뒤집혀지죠. 그리고 몰래 숨어 들어가서 태상록은 금단도 훔쳐먹어요. 손오공이. 하나만 먹어도 불로장생한다는 금산을 그냥 싸그리 그냥 쏟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손오공이 이제 죽을래도 못 죽어요. 그래, 반천궁 제신찾게, 반천궁이라는 건 옥황상제의 천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그 손오공을 잡으러 이제 출동한다. 이런 대목이 바로 여기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해설을 하고 간단히 하고 집에 가서 좀 써보세요. 열심히 써보세요. 한자도 익히시고. 그럼 이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전 시간에 한 얘기는 수보리 조사한테서 도수를 배웠는데 자랑하다가 쫓겨난 얘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랑하면 왜 쫓겨나느냐? 이게 참, 이 그릇이 찼다는 얘기인데 자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남에게 내세우고 싶다는 얘기고 경쟁심이라든지 공명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랑하는 사람은 남과 다투게 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시기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사단이 일어나요. 공명심이라는 명예를 중시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공명심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되죠. 손오공은 이제 공명심이 일어난 거예요. 내 잘났다. 남에게 과시하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것이 시작되면 그다음부터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섭섭한 사람 생기고 시기하는 사람 생기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내가 시기하고 그다음부터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수보리 조사는 손오공의 그릇을 괜찮게 보고 도수를 전수했는데 손오공이 자랑하는 걸 보고 너는 그릇이 찼다는 거죠. 더 이상 받아들일 데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언제나 자기를 비운다는 게 왜 중요하냐?
비우는 건 그만큼 발전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찬 것은 발전 여지가 없어요. 손오공은 이미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걸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찼죠. 그러게 되면은 더 이상 발전 없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시끄럽게 하는 일밖에 안 남아요. 남하고 다투고, 명예 견주고, 남에게 과시하고, 과시하면 시기하는 사람 생기고. 그러니까 보배는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옛말에도. 보배는 함부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 생깁니다. 자기가 자랑한다? 그거 자기 자랑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 못 가진 사람은 또 얼마나 속이 아파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아픕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심리가 자연이 나중에. 그런데 배가 안 아프려고 맘먹으면 안 아파져요?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늘 수양을 하면은요, 나중에 저절로 배가 안 아파집니다. 남의 좋은 일을 보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나는 경지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쫙 닦여지면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 생기고, 남에게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로 힘든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 남을 찬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고 또 자랑하지 않는 것도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글자, 보통은 잘 모르는 글자인데 자랑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아시는 분 아시죠? 이게 무슨 글자예요? 벌자입니다. 정벌한다, 벌목한다. 근데 이게 자랑할 벌자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드문데, 그게 벌선이다 그러면은 자기 좋은 점을 과시한다. 이게 벌선입니다. 벌선. 그러니까 제자한테 물었을 때 무벌선, 자기 좋은 점을 떠벌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 공자가 굉장히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맹지반 불벌. 맹지반이라는 사람은 참 자기 자랑을 안 했구나 하면서 공자가 논어에 칭찬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군대에서 앞으로 진격할 때는 맨 앞장서는 게 공입니다. 그죠? 네. 뒤로 퇴각할 때는 뭐가 공이에요? 맨 뒤에서 막는 게 공이에요. 맹지반이 군대에서 전장에 퇴각을 하는데 맨 뒤에서 막은 거예요. 분이 전이에요. 그런데 막 성으로 쫓겨 들어갈 마지막 무렵에서야 채찍질을 하면서, 말에다 채찍질을 하면서 내가 뒤에 서려고 해서 선 게 아니라 이놈 말이 안 나가서 그러면서 말에 채찍질을 했다라는 게 논어에 나옵니다. 공자가 칭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다. 맹지반 불벌, 장인문, 분이전 장인문, 채끼마왈, 비후야, 마부지냐. 말이 안 나가서 내가 뒤에 섰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점,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건 공자의 이래로 굉장히 칭찬받는 대목이에요. 왜? 그건 자기를 드러내서 남을 누르려는 의도가 없고, 그냥 언제나 자기의 향상이 목적인 사람들은 자랑을 잘 안 해요. 자기 향상을 남한테 과시하고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발전한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쁜 일이지, 이걸 남에게 과시해서 남의 시기심을 이끌어내고 남을 누르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은 자랑 잘 안 합니다. 근데 자랑 안 한다는 거 하고, 이거 참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자랑이 아니라도 반드시 이건 나는 요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밝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면 에이 저 그거 못해요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미국 같은 데 가서 그러시잖아요. 영 안 써줍니다. 끝까지. 정말 안 써줍니다. 나타내 딱 저는 요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도 겸손 떤다고 괜히 내숭 떠는 거죠. 겸손이 아니라 에이 저는 자신 없는데, 그러면은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그거 진짜 끝까지 그 사람은 아무 일을 못 합니다. 반드시 그건 자기를 드러내줘야 됩니다.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요건 하고 요건 못 한다는 걸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풍토가 있는데, 우리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자랑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 딸이 미국 가서 한 2년 걸렸대요. 그걸 아는데. 그게 못난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식으로 뭐 잘 안 했더니 아무것도 안 시키더래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 2년을 허송세월을 하다시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거 좀 다르더라고요. 자랑은 아니고 반드시 자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풍토, 그건 또 상당히 재밌는 풍토 같아요. 하여튼 벌인데, 손오공은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자기 향상을 위한 마음보다, 지금 보랬죠? 저기 전 시간에 위인제약, 위기제약 그랬잖아요. 남을 위하는 학문과
자기를 위하는 학문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향상을 위하는 학문이 아니라 벌써 남에게 과시하는 학문이 됐단 말이죠. 그건 이미 자기 자신의 발전은 끝났다는 얘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남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제 남들과의 갈등 이런 것만. 벌써 딴 제자들이 시기하거든요. 시기해요. 뭐 그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말하자면 잘리는 거죠. 이거 수보리조사 그 손오공 대목에 보면은요, 수보리조사가 아주 험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는 소리 입만 뻥끗하면 내가 너를 그냥 깍두기를 확 그냥 벗겨버리겠다는 식으로 아주 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라 소리 어디 가서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미 수보리조사가 조금 알아본 거예요. 이 자식이 앞으로 좀 조짐이 이상한 놈이야. 이게 재주는 있지. 근데 이 그릇은 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할 일이 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한 경계를 두는데, 경계 둔다고 그게 고쳐지면 무슨 걱정이게요? 우스갯소리로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참 그 원판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 정말 원판을 바꾼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독한 노력을 기울이면요, 원판이 바뀝니다. 확 바뀌는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상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뭐 어떤 얘기, 불가에도 전해지는 얘기로 어떤 사람 상을 받는데 정말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남에게 평생을 굽실거리고 살 상이라고 그랬는데, 빌어먹을 상 비슷하게. 근데 어느 날 상이 확 변했다는 거죠. 정말 큰 공덕을 쌓거나 그러면은 그냥 근본 자체가 확 바뀌어서 상 자체도 확 바뀌는, 그 나중에 재상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그런 경지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노력이 정말 극에 이르면은 원판이 확 바뀝니다. 본질을 한번 뒤집는 그 어떤 변혁이 일어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손오공은 근본은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는 그렇게 안정되고 차분하기가 힘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심원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좀 상당히 분란을 일으킬 요소가 많은 존재죠, 손오공.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갈 때는 아주 쉽게 가죠. 근둔 타고 가니까 휙 그냥 뭐 한 번에 그냥 10만 8천이 날라서 고향에 가보니까 고향이 이상하게 된 거죠. 자기가 왕노릇 하던 원숭이들이 완전히 그냥 막 초췌하게 짝이 없고 막 말하자면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요괴들한테 침공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했죠. 이 손오공이 이제 그 힘은 있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힘의 활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손오공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주변을 평정하는 겁니다, 정말로. 얘기는 그렇게 전개되죠. 오래국이라는 데 가서, 그 왕국인데 가서 무기창고 싹 털어오고, 뭐, 나중에는 뭐 영궁에 쳐들어가서 자기 무기 이제 찾느라고 영궁 쳐들어가서 그 여의봉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무게가 엄청난 거 왜 귀에 쏙 들어가는 여의봉이죠. 줄이면 기름 늘리면 늘고 무게가 얼마라고 하더라? 저는 숫자여도인데 하여튼 뭐 10만 8천구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여의봉을 제대로 놓으면은 보통 존재는 압사예요, 압사. 손오공 가니까 들지. 그걸 쫙 줄이면 귀에 쏙 들어가는데, 여의봉도 손오공의 상징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여의봉 그러면은. 여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능대능소하다. 그러니까 줄였다, 키웠다를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마음의 어떤 작용이라는 그런 것을 여의라는 데 표현한 거죠. 여의봉이라고 그래서. 여의봉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무기입니다. 손오공의 여의봉은. 그거 구하고. 또 굉장히 손오공이 이제 펼친 만행 가운데 하나가 저 앞에 얘기했던 염라대왕 쳐들어가죠. 명부에 쳐들어가서 지장왕보살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명부의 관리자는 지장보살은 아닙니다. 지장왕보살이라고 이제 서열기에는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절에 가면 시황전 가보시면 아시죠? 시황전이라고도 하고 명부전이라고 붙은 데가 바로 명계입니다. 중앙에 지장보살 모셨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염라대왕이 쫙 판관들이 있죠. 십판관이라고 해서 이제 염라대왕이 10명인가 10판관입니다. 그 이제 생전에 생활기록 같은 거 쫙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지장보살님은 명부를 관리하는 보살님은 아니에요. 원래는. 어떤 보살님이죠? 대원본존 지장. 그러니까 서원을 세웠다는 거죠.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있으면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세워서 그 서원으로 이제 말미암아서 지장보살님 어떤 보살로 여겨지냐?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님.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명부전 같은 데는 지장보살을 딱 모시고 있게 된 건데 서유기에서는 아예 지장왕보살이 명부의 관리자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게 지장왕보살이 또 이제 옥황상제한테 상소를 보내죠. 이제 명부에 언제 죽는다는 명부를 싹 삭제해버린 거예요. 삭제해서 안 죽게 만든. 이 염라대왕을 명부를 보고 언제 죽을 놈들이 이제 저승사자를 파견해야 되는데 파견 근거를 없앤 거예요. 저승사자 파견 근거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옥황상제 상소, 용왕이 또 상소 보내고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아주 그냥 복잡한 사단을 일으키는데 이게 뭐냐? 힘 있는 존재가 자기 힘에 취하게 되면은 벌이는 일종의 모든 사태가 그렇습니다. 자, 힘 있는 존재.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혹시 없어요? 힘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길을 못 잡았어. 정도는 몰라. 그럼 하는 짓이 뭐예요? 개판이라는 말이 맞네요. 개판 치는 거예요. 특히 힘 가지고 하는 조폭 논리가 이제 적용을 해요. 조폭 논리가. 힘으로 하는 논리가. 그 주변을 막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일어나요. 그런데 참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던데 그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 혹시 못 보셨어요? 있어요. 꼭 그 사람 들어가면 풍파가 일어나요. 그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자기 존재 막 자기 존재 과시는 정말로 기본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욕구는 자기 존재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기 존재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진정한 자기 존재의 어떤 질을 높임으로써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냥 옆에 그냥 힘을 과시하고 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그런 작태를 벌이는 경우가 많고 자존심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너 나를 무시해? 꼭 고말하는 사람은 꼭 무시당할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요 어지간한 데서는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남이 뭐라고 한들 왜 내 자존심이 상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워낙 당당해. 근데 컴플렉스가 있는데 거기를 콕 건들면은 그냥 발끈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봐? 꼭 뭘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당당하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당당하면서 자기 존재 자체가 그대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걸 남에게 과시하고 주변을 막 그 힘을 과시해서 드러내고 해야 자기 존재가 증명된다고 하는 작태들, 그런 작태들을 벌이기가 쉽죠. 근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존재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부심을 쌓는 삶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심 없는 분야에 여러분이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데 남들이 내 관심 안 두는 분야에 뭐 비난하면 여러분 속상하세요? 안 상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전에 저는 프라이드라는 차를 한 10년 이상을 몰고 다녔습니다. 조그만 차 있죠. 동생들이 불평을 해요. 왜 형은 그 차를 그렇게 몰고 다니냐고. 자기들이 좀 큰 차를 몰래도 제가 제일 맞이에요. 형 때문에 불편해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데 형들 막 프라이드 타는데 네가 왜 큰 차를 타냐. 근데 남들이 그러는데 저는 프라이드 타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자존심이 상한 적이 없어요. 왜? 별로 저는 그런데 신경을 안 쓰니까. 내가 그거에 가치를 두지도 않고, 뭐 큰 차 타는 거에서 내가 뭐 보상심리도 없으니까, 뭐 어때? 나 혼자 타는 거, 주로 나 혼자 타는데 그게 어때서? 나는 전혀 의식 없이 타고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로 굉장히 막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내세울 게 그렇게 없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부심을 가지는 영역이 뚜렷이 있어야 돼요. 내 인격이라든지 내가 분명히 당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은요, 웬가는 데서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그게 부족할 때 계속 자기 존재를 뭘 통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거. 물질이라니까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손오공은 일단은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었었거든요. 왕이었던 나라가 쫄딱 망해서 난리가 난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심해진 거예요. 심해져 가지고 쑥밭을 만들고 주변을 어지럽혀서 결국은 토벌대를 보내려고 하다가 필마온이라는 벼슬 내리는 것으로 회유를 했는데 그게 또 손오공 심기를 건드린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마국간 말하자면 지기 비슷한 거다. 말관리인이다. 그래가지고 또 뒤집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벌대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손오공과의 그 토벌대와의 전투 얘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 막 천병들이 내가 손오공하고 싸우는데 손오공이 정말 비보통이에요. 그게 잘 안 잡혀요. 근데 그냥 계속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나중에 제천대성이라는 것을 주게 되는 건데요. 이 손오공과 이제 그 천장들과의 싸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 지금 손오공이 하는 짓은 뭐냐. 조금 있으면 더 나오는데요. 힘으로 이제 키재기 하는 거. 누가 더 세냐의 얘기입니다. 누가 더 세냐. 혹시 그 세대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드래곤볼이라는 걸 보신 분? 보셨습니까? 저는 만화를 워낙 좋아해요. 집에서는 제가 요즘은 안 그런데요. 애들보다 언제나 제가 만화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좋은 만화가 나오면 제가 돈을 딱 줘서 애들한테 사오게 합니다. 예를 들어 슬램덩크 나왔다. 그럼 새 책 나왔다. 얼른 제가 돈을 줘서 딱 가져오면 아빠가 먼저 착 보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쫙 돌려보고 뭐 그런 게 우리 집의 가풍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굉장히 조롱도 많이. 제가 어떤 때는요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이만큼 빌려가지고 집에 오면 이제 제가 쫙 보고 애들이 쫙 보면 어머니가 잘하는 짓이다. 대학 교수가 만화를 빌려오고 그렇게 참 어머니가 그러게 돼. 저 만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는데 거기에 하여튼 굉장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만화 중에 하나가 드래곤볼입니다. 드래곤볼이 바로 손오공. 거기에 손오공이 등장해요. 주인공이에요, 손오공이. 그러니까 서유기가 만화화된 형태 중에 하나 중에 아주 중요하게 일으킨 게 드래곤볼이죠. 그 드래곤볼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힘쟁입니다. 누가 더 세냐입니다. 드래곤볼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더 세냐입니다. 계속 더 센 놈이 나옵니다. 요놈이 더 센가 그러면 더 센 놈, 더 센 놈. 지금 그런데 손오공이 하는 짓이 뭐냐? 누가 더 세냐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힘으로 나가는 그 얘기는 조금 더 하죠. 그래서 손오공을 참 감당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말하자면 제천대성 벼슬까지 주고 제천대성 벼슬 줬는데 손오공이 또 그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천궁을 뒤집어 엎는 바람에 정말 난리가 나죠. 그래서 나중에 관세음보살도 동장을 하고 태상노군이 등장을 해서 태상노군은요 이제 지금 처음 등장을 합니다. 도교의 삼청이라고 합니다. 삼청. 도교에서는 전번에 도교를 간단히 얘기했는데 삼청동이 거기 아마 도교 사당이 있었을 거예요. 도교 삼청이라고 합니다. 그 아마 도교라는 것이요 삼청이 애초에 있는 게 아니라 대개 그 비슷한 틀을 가져요. 기독교는 뭐죠? 삼위일체. 불교는 삼존불. 그러니까 비로자나불. 그렇죠? 그 다음에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그렇죠? 삼존. 이게요, 도교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재밌어요. 불교가 와서 이제 굉장히 융성을 합니다. 그런데 도교가 거기에 대응할 만한 조직이 없었어요, 도교는. 그런데 당대가 되면서 그 노자의 성이 이씨입니다. 이 이씨라고 합니다. 이담이라고 하는데 당의 왕실의 성이 뭐죠? 이씨입니다. 당태종 이름이 이세민입니다. 이세민. 그러니까 일가라고 그래서 노자하고 일가라고 그래서 도교를 좀 후원을 합니다. 그때 도교가 이제 융성을 하는데 불교하고 비교를 하니까 도교는 너무 경전도 막 졸가리도 없고 막 부족해요. 그러다 그때 엄청나게 도교의 경전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려는데 억지로 만들기가 쉽지 않죠. 어떤 도교 경전은요 불경을 뺏겨서 부처님을 노자나 이런 걸 싹 바꿔서 그냥 도교 경전을 싹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도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엄청난 양이 나중에 형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전해오던 것을 삼존불과 이제 빗대면서 삼청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삼청. 원시천존, 도덕천존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삼청 가운데 하나가 노자입니다. 노자 도덕천존이라고 합니다. 삼청. 그게 태상노군입니다. 도덕천존입니다. 태청, 옥청, 상청, 옥청, 태청, 이 순서가 태청, 상청, 옥청인. 아이고, 이 순서가 지금 헷갈리네요. 하여튼, 거기 나올 거예요. 어디 나오는데 저는 좀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삼청입니다. 그 중에 태상노군이 도덕천존이라고 해서 삼청 가운데 한 분입니다. 보통 노자가 태상노군이라고 합니다. 노자가 도덕천존,
태상노군의 화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태상노군까지 등장을 합니다. 도교의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인 태상노군까지 등장해서 손오공 머리에다 금강탁을 던져가지고 말하자면 띵 하게 해서 정신을 잃게 해서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가지고 뭔가 수를 다 씁니다. 손오공을 죽여보려고. 근데 손오공이 안 죽어요. 가장 극랄하게 이제 손오공을 죽이려고 마지막 수단으로 동원한 게 뭐냐면 태상노군의 단노예요. 단노. 단약을 굽는 화로 있잖아요. 그건 수십일 불을 뗍니다. 이제 단로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고열을 내게 하는 그 화로예요. 그냥 미지근한 열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불 조절을 잘해서 엄청난 강한 화력을 낼 수 있는 화로예요. 그러니까 화력이 또 조절이 잘 돼야 돼요. 그 단약을 금단을 굽는 화로에다가 손오공을 넣고 구워댑니다. 근데 손오공이 거기서도 안 죽어요. 술법을 써서 어떻게 바람 부는 손방울을 피신했다는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나 안 죽기는 안 죽었는데 그 단로에 연기를 쐬어가지고 눈깔이 빨개졌대요. 그래서 손오공을 얘기할 때 화안금정이라고 그래요. 화안이라고 해서 눈이 빨개요. 손오공. 원숭이 눈깔도 빨간지 모르는데 하여튼 손오공이 눈깔이 빨개진 이유가 그 태상노군 단로에서 한수 연기를 쐬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단악 다 훔쳐먹고 천도복숭아 다 훔쳐먹고 나중에 단로에서 단련돼도 안 죽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비유예요. 여러분도 안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손오공은 뭐예요? 그냥 상관없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서유기 초장부터 어떻게 비유가 된 거냐? 우리의 근본이에요. 원류예요. 손오공은 마음이기도 하고 태상노군의 단로에다 넣고 구워도 안 죽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건 그런데 복이 아니래요. 안 죽어 그것도 복도 아니래요. 아니 괴로운 삶을 계속하면 그건 복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러나 안 죽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안 죽는다 죽는다. 저 뒤에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생이라는 걸 바라는 때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영생을 혹시 바라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영생 바라실 거요 좀.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바라면 어떻게 바랄 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는 걸 딱 갖다 놓고 나면요 정말 깝깝한 일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영생이에요.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두실래요? 자, 사랑. 앞으로 골백번도 하고 골천번 막 만번 천번 정말 안 죽고 소도 없이 할 거예요. 정말 그렇죠? 맛있는 음식 지금 한 번 먹는 게 안 죽어. 영원이야. 그럼 얼마나 먹을지 아세요? 아유, 정말 끔찍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라는 게 어디서 성립하는 걸 잘 반성해 보세요.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은요, 유한성 후에 의미를 둬요. 유한한 시간 후에서 이게 지나가면 또 오기 힘들다는 것도 있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중한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 영생.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영생이에요. 어떻게 사실래요? 지금 이 강의 뭐하러 들으세요? 앞으로 뭐 수도 없이 기회가 많아요. 수도 없이 골백번, 골천번, 수만 번. 뭐하러? 이거 뭐하러? 안 죽고. 이거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영생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 함부로 바랄 일이 아니에요. 영생 함부로 바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영생을 하는 존재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윤회를 한다고 해도 기억을 싹 까먹고 나온다니까 그게 다행이죠. 기억을 싹 까먹고 나오고 다시 뭐 이런 것이 아마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영생이라는 건 진짜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을 바란다? 영생이라는 게 어떤 게 한번 내가 영생을 바란다면 어떤 영생을 나는 바라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래 살고 싶은 거,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도 많고, 유한성 속에서 내가 뭔가 채우지 못한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건데, 영생 딱 놓고 나면 진짜 깝깝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 안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출발부터가 손오공 서유기에서는 우리라는 존재가 우연성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어떤 천지간의 그 작용에 생겨난 존재고, 그것이 끊임없는 시간의 통로를 흐르는데 우리가 과거를 기억 못하고 이 삶밖에 기억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래서 그 유한성이란 그 개념 속에 사는지 모르지만
그 존재 자체는 끝없이 간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마지막 손오공을 잡을 마지막 수단이었거든요. 태상록으로 이제 8개로라는 건데 그 달로에다가 딱 구워대는 것은 거기서도 손오공이 탈출하네요. 그래가지고서 손오공이 이제 뛰쳐나와서 천궁을 이제 막 또 뒤집는데 이제 막 그때 대판 싸움이 난 거죠. 그때 마침 석가열애가 옥황상제의 초청을 받아서 그 천궁에 왔었단 말이죠. 그 이제 하도 손오공이 제압이 안 되니까 석가열애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원군. 그래서 이제 석가열애하고 이제 손오공의 문답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부리느냐, 석가모니. 뭐를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죽을 둥 살 둥 우리가 뭐 달려나가는데 우리가 달려나가는 궁극점이 어딘가? 뭐를 위해서? 너 뭐 때문에 그 난리냐? 석가모니가 물은 거예요. 그건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 손오공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참 흥바등하면서 뭘 추구하는데 너 뭐하러? 뭐 때문에? 하고 묻는 거 하고 그걸 느낌이 들었어요. 석가모니가 손오공한테 또 물을 때 뭐 때문에 그러니? 그래서 손오공이 한 말이 재밌죠. 세상에 옥황상제 누구 정해놓고 하라는 법 있냐? 힘센 놈이 최고 아니냐? 내가 옥황상제 하겠다. 접수하겠다. 천궁을 접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은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그건 사기의 진섭세가라는 데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진섭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진섭인데 그 사람이 왕후장상에 시가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왕후장상, 왕이나 제후나 장, 그거 뭐 정해진 시가 따로 있냐? 이렇게 한 질문이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왕후장상이 원래 정해진 시가 따로 있느냐? 그러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왕 된 거예요. 반군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결국 망하기는 망했는데 그 얘기를 서유기에 이제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옥황상제까지, 옥황상제도 누가 정해놓고 하라는 법 있냐?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이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종교와 뭐 그 세간과는 다르다고 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그 종교라는 영역 안으로 도피해버리면 종교가 아니게 돼요. 또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세상을 제대로 꾸미지 못하면은요, 마음도 엉망이 됩니다. 마음도 엉망이 돼요. 마음이 엉망이면 세상이 결코 바를 수가 없어요. 이 두 개가 역동적으로 결국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그렇게 출발해야 그런 종교가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종교가 서야 건강한 종교가 됩니다. 근데 종교가 종교성 속으로 도피하면은요, 종교도 종교가 제대로 안 되게 되고 세상도 잘못된 세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제 불교를 주제로 해서 이제 불교반 얘기로 한다면 기독교 얘기하면 기독교 얘기할 것도 많지만은 불교를 주제로 얘기한다면은 불교가 세상을 이끄는 종교가 되기를 포기한 게 저는 1000년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데 언제부터냐? 중국에 들어오면서부터 불교는 그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쫙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중국은요, 문화적으로 강국입니다. 거기 오래된 전통 문화가 탁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국에 강고하게 뿌리를 박은 어떤 문화적 전통이 뭐냐? 유교입니다. 유교 전통이에요.